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눈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저 기리시 있는 대구는 눈이 1년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거든요. 오늘 또 눈은 무슨 비만 그냥 조금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의 공부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는 또 상승. 지난밤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카드를 소화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 소식에도 환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 연준 위원들은 점진적 금리 인하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빠르지는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충분히 리스크를 가지는 그러한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트럼프 이렇게 엄포는 냈지만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탁월한 협상가다 보니까 그냥 협상 카드로 쓰는 거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증시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휴전 합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안이 타결되었습니다. 하마스에게 기습을 당한 후 교전을 시작하고 무려 13개월 만에 휴전이라고 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으로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다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일단은 중동 리스크가 끝나는 모습이고 이제는 러시아밖에 남지 않았겠죠. 아마도 내년 초쯤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그런데 트럼프 북한까지도 건들 것 같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집권 1기 때 3번이나 만남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았던 트럼프, 이번에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과거의 망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기리시 주식 투자 시작했을 때도 딱 이때였거든요. 대북주가 날뛸 때. 그때 봤던 정말 반가운 친구들이 오늘 상한가 랠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항상 김정은은 살짝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뭐 내일 아침쯤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헛소리 헛소리하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뭐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어조를 보여주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북한 관련주는 또다시 급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건 관련주랑 좀 비슷하게 악재가 나오면은 조금 담아보고 호재가 나오면은 조금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급등한 친구들, 요 친구들을 지금 현재 따라 사기는 당연히 어렵고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혹시나 뭐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 친구들이 떨어진다면은 내가 봤을 때 트럼프는 이거 꼭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떨어진 친구들을 조금 줍줍하는 전략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북한 측에서 어떠한 대답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과 기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누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곳은 당연히 이거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기업은 현재 비트코인 38.6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전환사채 발행을 하기도 했던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 원래는 뭐 하던 회사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비트코인 그 자체다. 요렇게까지도 말을 했던 회사죠.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정말 많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마다 계속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바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9,700개나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넥슨이 있다고 하는데요. 넥슨 일본 법인은 1717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14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외 정부 차원에서도 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미국이 20만 개, 중국이 19만 개를 들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했던 엘살바도르도 5,900개나 들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비트코인이 2배를 찍는다, 뭐 2억 원을 찍는다, 3억 원을 찍는다, 그렇다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BTG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저 같은 쫄보는 살만한 깜냥은 되지 않아서 사진 않을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거는 많이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음입니다. 자, 비트코인 축제 끝났나요? 최근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10만 달러를 코앞에 두고 9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축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9.9만 달러 찍고 떨어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한 유튜버가 매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오를 거니 떨어질 거니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저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트럼프 주변에 온통 친 비트코인 인사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전 세계 뭐 사실 1등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미는 투자 자산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은 21선이 닿는 순간부터는 다시 또 줍줍하다가 나중에 또 급등하면은 좀 매도했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새 10만 달러를 찍은 비트코인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다. 뭐 항상 존재하는 이야기겠죠. 오르는 주식에는 항상 안티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런데 충분히 고민을 할 타이밍은 맞는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매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에 대한 과한 기대감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패 리스크 요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 인텔이 10배, 20배 뛰었을 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영원할 줄 알았으나 결국 그 이후에는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은 없다. 화무 11홍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충분히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으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 기릿은 더 이상 엔비디아는 시장이 원하는 실적을 꺼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월가 대부분 기관은 엔비디아 여전히 좋다라고 말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엔비디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조정받았다 올라갈까요? 혹은 당분간은 지속적인 하락을 맞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엔비디아는 사실상 AI로 비롯된 상승이었다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AI 하드웨어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하드웨어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AI 관련주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고 이 와중에 네이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빅테크가 시동을 확실하게 거는 모습입니다. 오늘 네이버는 무려 4%나 상승하면서 2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네이버도 그 수혜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다고 하며 10거래일 넘게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의 목표가 평균은 24만 원 수준인데 과연 거기까지 한 번에 올라가서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더 높일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이버가 오르면은 카카오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카카오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21선까지 도착했는데 평균 목표가는 4.9만 원. 자, 일단 왼쪽에 네이버 차트를 보면은 진짜 이쁜 차트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 또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반면 아직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1선 이제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목표가는 당연히 높긴 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은 네이버를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카카오의 월봉을 한번 봤는데 야, 도대체 코로나 때 17만 3천 원 이거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걸까요? 이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3,300까지 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다른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이제는 소프트웨어다 이러한 얘기를 등에 업고 계속 달려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자동차 관련주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관세 때문이겠죠.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트럼프가 첫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10% 추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관세가 오히려 미국에게 독이 된다라는 얘기도 등장했습니다. 자, 멕시코에 공장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인건비 때문이겠죠.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생산기지로 이용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당연히 관세가 붙게 되면은 자동차 업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관세를 때리는 건 미국인데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완성차 업체 중 1등부터 3등까지가 모두 미국계 브랜드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량 중 90%가 수출용이고 거기서 무려 80%가 미국이라고 하니까 이건 미국이 재발등 찍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왼쪽에 보이는 제너럴 모터스 어제 무려 9%나 급락하는 모습, 그 외에도 포드, 스텔란티스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전 그리고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LG도 TV, 냉장고, 전장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이며 LS전선은 최근 멕시코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간 25만 대를 생산해 15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현대 모비스도 생산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공장에 납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를 탑재한 완성차에 부과되기 때문에 부품은 뭐 큰 걱정 없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충분히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번 발언으로 국내 자동차와 가전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만 아까도 봤다시피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른 걸 얻어내고 관세는 또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경제 망한다, 주식 시장 난리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심사숙고하고 딱 결정을 내려서 알려주는 반면 트럼프는 일단 SNS에 그냥 자기 생각을 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경제가 그걸로 또 타격을 받고 나면은 그거를 또 그대로 뭐 이어가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말을 바꾸고 협상하면은 또 이야기가 바뀌고 그런 식으로 변수 창출에 정말 압도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특히 트럼프를 많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름들도 앞으로 4년간 계속 느끼실 겁니다. 다음입니다. 지누스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갑니다. 얼마 전까지 급등하다가 조금 쉬어가는 지누스, KB증권에서는 트럼프 관세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현재 지누스의 해외 공장은 중국이랑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미국향 매트리스는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수입하는 매트리스 중 인도네시아가 23.5%, 멕시코가 22.7%로 각각 1등과 2등이라고 하는데 딱 여기까지 보면은 느낌이 오시죠? 왜 수혜주인지. 자, 지누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도 비슷한 양이 수출이 되는 상황에서 멕시코에 관세가 때려지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게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누스는 호재가 기대가 된다고 하며 오늘 또 3%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유상 증자가 떴습니다. 바로 현대차증권에서 2천억 유증을 때렸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증권사가 유증이 왜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갑자기 왜 2천억이나 때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원래 3천억밖에 안 되던 기업이다 보니 거의 시가총액 대부분을 다시 유증을 때렸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편 현대차증권은 시설자금, 기타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위해서 2천억 유증을 때린다고 했으며 주당 발행가액은 6,64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자 현대차증권은 당연히 하락을 피하지 못했죠. 이게 바로 국장 클래스다. 밸류업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한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국장 유튜버로서 이런 거 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잡주도 아니고 현대차 증권, 이런 증권주가 이럴지는 진짜 아무도 몰랐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가 게임기를요.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게임기기를 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등장했는데요. 이번에 특허가 공개가 되었는데 플립 폴더블 폰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펼치면 양쪽에 게임 컨트롤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들고 다니는 뭐 닌텐도라든지 그런 게임기 있죠. 그러한 게임기처럼 생긴 걸 특허로 출원했다고 합니다. 물론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나오기만 한다면 당연히 게이머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고 보통 우리 콘솔 게임이 집에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휴대용으로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게임 업계는 한 번 더 대격변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지금 무신사에서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48시간 만에 누적 판매액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연히 최단 기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 패션 업계는 좋지 않다고 하죠. 패션 5대 기업 중 LF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무신사, 유니클로 등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이번에도 무신사는 대박을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할인은 12월 4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옷을 좀 볼 일이 있다면은, 아니면 다른 가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볼 필요가 있다면은, 최근 여기저기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많이 할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섬유의복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섬유의복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은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한타증권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은, 패션의 봄은 바로 겨울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올 겨울이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추우면 추울수록 판매 단가가 높은 옷이 잘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국내 패션의 주요 매출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보면 최근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의 한국 의류가 충분히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은 FNF를 매수 추천을 했는데요. 목표가 72,000원을 제시했고, 참고로 FNF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하락한 친구입니다. 그 이유는 고성장을 멈추면서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 5만원 기준 5%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는데, 내년 예상퍼는 5로 충분히 저평가 매력은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당도 4% 정도나 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올해는 첫눈이 폭설로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사진들을 보니까 엄청 왔더라고요. 그만큼 아침 출근길에 고생하셨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밤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더 조심해야겠네요. 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10에서 30cm가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서울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내일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료 방송 희망퇴직. 자, 요즘 사실 TV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유료 방송사들이 OTT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KT 스카이라이프는 올 3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 줄었고, LG 헬로비전은 60%가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소비자들이 OTT에 돈을 쓰고 유료 방송에는 지갑을 닫으면서 이용자들이 감소하기 때문이겠죠. 저끼리 또 집에서 TV 하나도 안 보고 대부분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 이걸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만의 움직임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KT 스카이라이프, LG 헬로비전 등 유료 방송사들이 특별 희망퇴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막을 순 없죠. 마지막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 출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현대차의 충전 제휴업체와 현대차가 운영하는 충전소를 포함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현대차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현대차가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그러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자, 인도네시아는 진짜 큰 나라죠. 세계 인구 4위인 대국입니다. 앞으로 이제 인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라고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는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